새벽 4시 반이면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산골 마을은 아직 세상이 잠든 채였다. 하늘은 먹빛으로 가라앉아 있고 계곡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물안개가 밭둑을 따라 무릎 높이까지 피어올라 마치 땅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보였다. 산새 한 마리 울지 않는 그 시각, 황복래는 이미 부엌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가마솥 뚜껑을 열자 간밤에 끓여둔 누룽지 물이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다. 복래는 한 국자 떠서 사기 대접에 담아 후후 불며 마셨다. 뜨거운 것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감각. 그것이 이 여자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허락하는 유일한 사치였다. 창밖은 아직 칠흑이었지만 복래의 손은 이미 고무장화 끈을 묶고 있었다. 왼쪽 장화 뒤꿈치가 조금 닳아서 발목이 베긴다는 걸 알면서도 새걸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밭에 물댈 호스를 사고 나면 돈이 딱 떨어지는 달이었다. 복래의 약초밭은 집에서 도보로 20분 거리, 계곡 옆 경사진 밭 2떼기였다. 황기 500평, 당귀 200평, 거기에 작은 옥수수밭 하나. 남편 진수 씨가 살아있을 때 둘이서 일구기 시작한 밭이었는데 진수 씨가 떠나고 나서는 혼자 다 해왔다. 16년째였다. 처음 몇 해는 몸이 버텨주지 않아서 밭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지금은 울지 않는다. 울 기운도 아끼게 되었다. 손전등 불빛 하나의 의지에 좁은 산길을 걸으면서 복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짚었다. 황기 1항 3번째 줄 물꽃 트기, 당귀 잎속 까내기, 오후엔 농협 가서 영농자금 상환 확인. 그리고 저녁엔 딸한테 전화. 아니, 전화는 딸이 먼저 하면 받고 안 하면 말고. 요즘은 그렇게 살고 있었다. 산길 양옆으로 소나무 가지가 어깨를 스쳤다. 복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냄새, 새벽 솔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인 이 냄새만큼은 아무리 고단해도 폐속까지 씻어주는 것 같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길을 같이 걸으면서 진수 씨가 자꾸 복래야, 우리 여기서 늙자. 서울 가지 말고 여기서 죽자고 했다. 복래는 그때마다 핀잔을 줬다. 죽는 얘기는 왜 해요? 재수없게. 그런데 먼저 간 건 진수 씨였다. 그것도 너무 일찍. 계곡 소리가 가까워졌다. 물소리가 높아지는 걸 보니 어젯밤에 비가 좀 왔나 싶었다. 복래는 손전등을 아래쪽으로 기울이며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다. 계곡 옆 황기밭 둑길은 비만 오면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했다. 몇 해 전 봄에 여기서 미끄러져 무릎을 삔 적이 있었다. 그때 딸이 올라와서 엄마 나이에 혼자 이 산골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며 1시간을 울었다. 복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딸이 울면 복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꾹 참았다. 엄마가 울면 딸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밭 어귀에 도착해 손전등으로 이랑을 훑쳤다. 황기 잎사귀에 이슬이 맺혀 손전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복래는 낮은 숨을 내쉬며 호미를 꺼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이 밭에 서 있으면 세상에 자신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쓸쓸하냐고 누가 물으면 복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쓸쓸한 것과 익숙한 것의 경계가 어느 순간부터 흐릿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냥 이게 내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었다. 물꼬를 트려고 밭 아래쪽 계곡 두구로 내려서던 복래의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에 걸렸다. 밭두렁 아래 계곡과 밭 사이 좁은 비탈에 커다란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다. 복래는 걸음을 멈췄다. 복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이 비탈 아래쪽을 비추고 있었고 불빛 끝에 걸린 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크고 묵직한 형체, 짙은 색 옷을 입은 채 비탈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중년 남자였다. 복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천천히 비탈을 내려갔다. 산골에서 오래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다. 등산객이 길을 잃고 쓰러지는 일도 있고 인근 마을 영감님이 술 잡수시고 논두렁에서 주무시는 일도 있다. 복례는 일단 최악을 가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발소리를 죽였다. 혹시 멀쩡한 사람이 잠든 거라면 놀라게 하면 안 됐다. 두 걸음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복례의 발이 멈췄다. 냄새가 났다. 술 냄새가 아니었다. 쇠비린내. 풀 위에 번진 검붉은 무언가가 손전등 불빛에 반짝였다. 복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무릎을 구부리고 남자 곁에 바짝 다가앉았다. 20년 전 보건진료원 시절에 몸에 밴 것이 있었다. 당황하면 안 된다. 일단 상태부터 본다. 남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재킷 앞섭이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왼쪽 소매에 진흙이 넓게 묻어 있었다. 구두는 한 짝이 벗겨진 채였다. 복례는 손가락 2개를 남자의 목 옆에 갖다 댔다. 경동맥, 맥박이 있었다. 아주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복례는 남자의 얼굴을 손전등으로 가까이 비춰봤다.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청색증이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다. 이건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었다. 복례는 남자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동공을 확인했다. 좌우 동공 크기가 달랐다. 한쪽이 지나치게 수축되어 있었다. 복례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배웠던 것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건 독극물 중독 증상이다. 복례는 잠시 그 자리에 무릎을 짚고 앉아서 눈을 감았다. 고요한 새벽 계곡 소리만 들렸다. 물이 흐르는 소리, 어디선가 부엉이 한 마리가 울었다. 복례는 다시 눈을 떴다. 지금 여기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신호가 2번 가다가 끊겼다. 이 계곡 아래쪽은 통신 음영 지역이었다. 복례는 욕이 나오는 걸 꾹 눌렀다. 구급차가 올 수 없었다. 읍내에서 이 산길까지 들어오려면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을 30분은 달려야 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람 상태는 그 30분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복례는 남자의 재킷 안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호흡이 더 편하도록 가슴 쪽 압박을 줄여주려는 것이었다. 손이 안주머니 안쪽에 닿는 순간 명함 한 장이 손끝에 잡혔다. 복례는 꺼내지 않고 그냥 다시 넣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남자의 호흡을 확인했다. 얕고 짧았다.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혀 있었다. 복례는 남자의 턱을 살짝 들어 기도를 확보했다. 고개 위치를 바꾸자 호흡이 조금 고르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졌다. 20년 전에 배운 대로였다. 문제는 이 남자를 혼자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례는 58세였다. 키는 157cm, 몸무게는 52kg. 평생 바닐로 다진 몸이었지만 눈앞에 쓰러진 남자는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장신이었다. 혼자 들기는 불가능했다. 끌어야 했다. 복례는 잠시 주위를 둘러봤다. 밭 위쪽 창고까지는 7, 80m 거리였다. 경사진 비탈을 올라가야 했다. 복례는 입술을 깨물고 남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집어넣었다. 무게가 온몸으로 쏟아졌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다. 복례는 이를 악물었다. 조금만 버텨요. 내가 옮길 거니까.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의식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복례는 그 말을 하고 나자 오히려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발을 한 발짝 내디뎠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새벽 물안개 속에서 작은 여자가 자기 몸만 한 남자를 끌어당기며 비탈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밑에 풀이 지지겨지고 장화 뒤꿈치가 흙에 파고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복례는 멈추지 않았다. 창고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들어서는 데까지 22번을 쉬었다. 7, 80m를 오는데 걸린 시간이 40분이었다. 복례는 남자를 창고 안쪽 평상 위에 눕히고 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 턱에서 떨어졌다. 손이 떨렸다. 58년 인생에 이렇게 온 힘을 쏟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쉬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복례는 창고 한쪽 선반을 뒤졌다. 이 창고에는 약초 건조 도구들과 함께 오래된 구급함이 하나 있었다. 보건진료원 그만두고 나서도 버리지 못하고 가져온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은 당신 그거 왜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복례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더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라고 했던가. 사실은 달랐다. 이게 없으면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것 같아서였다. 구급함을 열었다. 붕대, 소독솜, 베타딘, 링거 바늘, 주사기 몇 개, 그리고 해독에 쓰는 약초 가루 몇 봉지. 약초는 복례가 직접 말려둔 것이었다. 감초, 녹두, 생강. 도끼를 중화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었다. 정식 해독제는 아니지만 병원 가기 전 응급처치로는 충분했다. 복례는 손을 씻고 남자 곁에 다시 앉았다. 먼저 입안을 확인했다.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았는지, 기도가 막히지 않았는지. 다행이었다. 다음으로 맥박을 다시 짚었다. 아까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다. 하지만 입술의 청색증은 여전했다. 복례는 남자의 재킷을 벗기기 시작했다. 고급 울 소재였다. 단추가 금속재였는데 손이 떨려서 잘 풀리지 않았다. 복례는 잠시 멈추고 손을 꽉 쥐었다가 폈다. 진정해. 천천히. 재킷을 벗기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다. 남자의 가슴이 드러났다. 복례의 눈이 가슴 왼쪽 아래에서 멈췄다. 희미한 멍 자국이 퍼져 있었다. 둔기로 가격당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 아래로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상처.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굳어붙어 있었다. 복례는 소독솜에 베타딘을 묻혀 상처를 닦았다. 남자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요. 복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의식 없는 사람한테 또 말을 걸고 있었다. 보건진료원 시절에 배운 것이 있었다. 의식이 없어도 귀는 들린다. 목소리가 닿으면 심박이 안정된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복례는 그게 맞다고 믿었다. 녹두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풀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입술 안쪽에 넣어줬다. 독극물 중독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 하나였다. 위장 안에 남아있는 독성 물질을 중화하는 것. 병원에서는 위 세척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전부였다. 다음으로 감초 달인 물을 작은 컵에 담아 같은 방식으로 조금씩 넣어줬다. 남자의 목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삼키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복례는 오래된 담요 2장을 찾아내 남자에게 덮어줬다.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됐다. 창고 안에 작은 전기 히터가 있었다. 버튼을 눌렀더니 윙 소리를 내며 켜졌다.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복례는 안도했다. 그리고 나서야 복례는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콧날이 높고
턱선이 반듯한 얼굴이었다. 나이는 60 넘었을 것 같은데 이목구비가 뚜렷했다. 흙탕물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그 아래로 귀티가 흘렀다. 손을 봤다. 손바닥이 매끄러웠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손이었다. 복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끝이 거칠었다. 이 두 손이 지금 저 매끄러운 손을 살리고 있었다. 복례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 팔자에 이런 일이 또 생기네. 혼잣말이었다. 창고 밖에서 새벽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복례는 남자의 맥박을 다시 한번 짚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더 가져와야 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대로 읍내보건소에 연락해야 했다. 일어서다가 복례의 시선이 남자의 손목에 걸렸다. 시계였다. 가죽 밴드의 금속 케이스. 복례가 보기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다. 시계 하나 값이 자신의 환기밭 1년 수익보다 많을 것 같았다. 복례는 잠시 그 시계를 바라봤다. 술 취한 등산객이 아니었다. 길 잃은 관광객도 아니었다. 이 사람은 이 산골에 제 발로 온 게 아니었다. 복례는 남자의 안주머니에서 아까 손에 잡혔던 명함을 꺼냈다. 펼치지 않은 채로 잠시 들여다봤다. 두꺼운 고급지였다. 복례는 그것을 다시 접어서 창고 선반 위 낡은 성냥감 옆에 올려뒀다. 읽지 않았다. 읽으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복잡해진다. 지금은 일단 이 사람이 살아야 했다. 그게 먼저였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었다. 복례는 창고 문을 닫고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산 능선 위로 희부만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물안개는 여전히 계곡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환기밭이랑 위로 이슬이 맺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복례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진수 씨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당신은 죽어도 남 살리는 거 못 놓겠구만 하고 혀를 찼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솜에 걷어붙이고 같이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복례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해가 뜨고 나서도 남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복례는 창고 안에 작은 밥상을 들여놓고 죽을 끓여왔다. 쌀 몇 줌의 생강을 넣어 오래 끓인 흰죽이었다. 남자가 의식을 찾으면 제일 먼저 먹일 것이었다. 죽 냄새가 창고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복례는 남자 곁에 낮은 나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맥박을 4시간에 한 번씩 확인했다. 호흡은 아까보다 고르게 안정되어 있었다. 청색증도 많이 가셨다. 입술이 조금씩 제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복례는 젖은 수건을 가져다 남자의 이마와 목을 닦아줬다. 굳어있던 흙탕물이 수건에 묻어났다. 닦아낸 자리마다 본래 피부색이 드러났다. 복례는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이면서 눈은 창고 천장을 보고 있었다. 천장에는 당귀 묶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건조되고 있었다. 그 묶음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20년 전이 떠올랐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보건진료소. 복례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그곳은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는 복례 혼자가 전부인 외딴 진료소였다. 인구 200명 남짓한 산골 마을. 어르신들은 아파도 읍내 병원까지 나가기가 힘드니 복례한테 먼저 왔다. 복례는 처치할 수 있는 건 처치하고 안 되는 건 구급차 불러 이송하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매일 밤을 보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다. 12월의 새벽이었다. 마을 위쪽에 사는 박 노인이 농약을 마셨다는 연락이 왔다. 자살 시도였다. 복례가 달려갔을 때 박 노인은 이미 의식이 희미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지금 이 남자와 똑같은 상태였다. 복례는 그날 새벽 2시간 동안 혼자서 해독 처치를 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 노인은 결국 살았다. 읍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일주일 후 퇴원했다. 복례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도 괜찮았다.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날 새벽 복례가 박노인 곁에 있는 동안 복례의 남편 진수 씨는 읍내 병원에 있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다. 새벽 1시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복례는 박노인 처치를 마치고 나서야 달려갈 수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수 씨는 이미 중환자실에 있었다. 복례가 손을 잡았을 때 진수 씨는 잠깐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감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복례는 그날 이후로 오래도록 그 새벽을 다시 살았다. 박 노인한테 가지 말고 진수 씨한테 먼저 달려갔어야 했을까? 아니면 어차피 새벽 1시에 연락을 못 받았을 테니 결과는 같았을까?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그 새벽은 복례 안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새벽으로 남아 있었다. 복례는 수건을 다시 적셔 남자의 손을 닦았다. 손등을 닦다가 손바닥을 닦다가 손가락 사이를 닦다가 복례는 그 손을 잠시 그냥 들고 있었다. 무겁고 크고 매끄러운 손이었다. 살아있는 손이었다. 온기가 느껴졌다. 당신은 내가 살려냈는데. 복례가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 아빠는 내가 못 살렸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복례는 자신이 진수 씨한테 하는 말인지 이 남자한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오래 묻어뒀던 말이 이 낯선 새벽에 낯선 사람 손을 잡고 흘러나왔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뒀다. 어차피 창고 안에는 자신밖에 없었다. 오늘이 진수 씨 기일 이틀 전이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복례의 몸이 먼저 알았다. 특별히 슬픈 생각을 하지 않아도 손이 조금 더 떨리고 밥맛이 조금 없어지고 새벽잠이 조금 더 얕아졌다. 올해는 그 이틀 전 새벽에 이런 일이 생겼다. 복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죽이 식기 전에 다시 데워야 했다. 오전 중으로 읍내 보건소에 연락해서 왕진을 부탁할 생각이었다. 보건소 소장 이 선생은 복례 후임으로 온 사람이었는데 가끔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사정을 얘기하면 와줄 것이었다. 복례가 창고 문을 열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다. 낮고 거친 신음소리였다. 복례는 돌아봤다. 남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복례는 재빨리 다시 남자 곁으로 다가가 앉았다. 들려요? 내 말 들리면 손가락 한번 움직여봐요. 남자의 오른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구부러졌다. 복례는 그 손가락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안도였다.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진한 안도. 이 감각도 20년 만이었다. 환자가 살아서 신호를 보낼 때의 그 안도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잘했어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복례는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구부러졌다. 마치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창고 밖에서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단기 묶음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복례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체온을 확인하는 것이었지만 그 손길은 체온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20년 전 박 노인의 이마에 손을 얹던 그 손길과 같은 것이었다. 복례는 그날 새벽 이후로 이 손을 많이 원망했다. 남편 대신 남을 살리는 데 쓴 이 손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손이 미워지지 않았다. 살릴 수 있는 손이 있다면 살려야 한다. 그게 이 손의 운명이라면 복례는 그 운명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로 했다. 남자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복례는 창고와 집을 오가며 남자를 돌봤다. 낮에는 밭일을 하다가 2시간에 한 번씩 창고에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고 밤에는 창고 안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며 맥박을 체크했다. 읍내 보건소 이 선생이 첫날 오후에 왕진을 와서 간단히 살펴보고 갔다. 이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복례에게 말했다. 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증상이 맞고 복례가 초기에 응급처치를 잘해서 고비를 넘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남자가 의식을 찾으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선생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워낙 복례가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둘째 날 밤에는 남자가 열이 올랐다. 섭씨 38도 후반. 복례는 밤새 냉수 수건을 갈아가며 열을 내렸다. 남자가 간간히 신음을 흘렸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복례는 그 말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들으면 또 복잡해진다. 지금은 열만 잡으면 됐다. 셋째 날 아침 열이 내렸다. 복례가 아침죽을 데워서 창고에 들어갔을 때 남자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복례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다. 복례는 조용히 죽그릇을 밥상 위에 내려놓고 남자 곁에 앉았다. 정신이 좀 들어요? 남자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복례를 향했다. 한참을 복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복례는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받았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얼굴. 이 남자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복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가 어디요?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갈라지고 쉰 소리였다. 사흘 동안 물 몇 모금 외에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목이었다. 강원도 홍천이요. 내 약초밭 창고예요. 복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자가 눈을 깜빡였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눈빛이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가 했다. 어떻게 된 거요? 내가 왜 여기? 내가 새벽에 밭에 나왔다가 계곡 옆 비탈에 쓰러진 거 발견했어요. 독 중독 증상이 있어서 응급처치하고 여기 옮긴 거예요. 사흘 됐어요.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복례는 죽그릇을 들어 숟가락으로 저었다. 아직 따뜻했다. 이거 먼저 좀 먹어요. 말은 먹고 나서 해도 돼. 남자가 상체를 일으키려다 옆구리를 잡고 찡그렸다. 복례가 등 뒤에 담요를 접어 받쳐줬다. 남자는 그제야 반쯤 몸을 일으켜 벽에 기댔다. 복례가 죽그릇을 건네자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숟가락질이 서툴렀다. 손이 아직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었다. 복례는 빼앗아서 먹여줄까 하다가 그냥 뒀다. 스스로 하게 두는 게 나았다. 남자가 죽을 몇 숟가락 뜨고 나서 고개를 들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황복례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다. 황복례 씨. 고맙소. 세 글자였다. 짧았지만 진심이 실려 있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당신은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잠시 멈췄다. 그 멈춤이 복례의 눈에 들어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있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었다. 복례는 그것을 눈치채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노씨요. 그냥 노씨라고 불러주면 돼요.
복례는 남자의 눈을 한 번 봤다. 그리고 시선을 죽그릇으로 내렸다. 그래요. 노씨 양반. 더 묻지 않았다. 노씨 양반이 성만 밝힌 것도 그 전에 잠깐 멈췄던 것도 복례는 그냥 받아들였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었다. 사람한테는 각자 말할 준비가 되는 시간이 있는 법이었다. 죽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 복례는 밖에 나가야 한다고 일어섰다. 환기반 물꼬를 아직 못 틀었다. 사흘 동안 밭일이 밀려 있었다. 잠깐만요. 남자가 복례를 불렀다. 복례가 돌아보자 남자가 창고 작은 창문을 가리켰다. 복례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마을 어귀 쪽 산길 입구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이 켜진 채였다. 복례는 처음 보는 차였다. 이 마을에 저런 차를 가진 사람은 없었다.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가끔 들어오기는 했지만 저 차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시동을 켠 채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는 것이 이상했다. 복례는 창문에서 물러나 남자를 봤다. 남자는 그 차를 보는 순간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죽그릇을 내려놓고 있었다.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복례는 남자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저 차가 이 남자를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남자에게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복례는 창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선반에서 낡은 호미 하나를 집어들어 허리춤에 꽂았다. 남자가 복례를 쳐다봤다. 노씨 양반, 여기서 꼼짝 말아요. 복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나가볼 테니까. 남자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복례의 눈빛이 그 말을 막았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20년 동안 산골 마을 혼자 지켜온 여자의 눈빛이었다. 복례는 창고 뒷문으로 나갔다. 밭 뒤쪽으로 돌아 마을 어귀 쪽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아침 햇살이 환기밭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이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복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허리춤의 호미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검은 SUV는 2시간쯤 서 있다가 사라졌다. 복례는 밭 뒤쪽 소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 차를 지켜봤다. 차 안에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선팅이 짙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차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방향을 틀더니 산길을 내려갔다. 복례는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5분을 더 기다렸다가 창고로 돌아왔다. 남자는 복례가 나간 자리 그대로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복례가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갔어요. 복례가 짧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도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도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복례는 알 수 있었다. 저 차가 한 번 왔다는 것은 다시 온다는 뜻이었다. 복례도 그걸 알았고 남자도 그걸 알았다. 두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부터 남자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고 안을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복례가 가져다 준 미음을 혼자 힘으로 먹기도 했다. 옆구리 상처는 복례가 매일 소독하고 새 붕대로 감아줬다. 처음에는 남자가 복례의 손길을 어색해했다. 몸을 약간 굳히는 것이 느껴졌다. 복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환자가 어색해해도 소독은 해야 했다. 나흘째 저녁이었다. 복례는 집에서 저녁을 지어 창고로 가져왔다. 된장찌개와 흰쌀밥, 그리고 묵은지 한 접시였다. 남자는 밥상을 받아들고 잠시 그것을 내려다봤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복례는 봤다.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복례는 모른 척했다. 천천히 먹어요. 위가 아직 약하니까 급하게 먹으면 안 돼. 복례는 자신도 창고 한켠에 앉아 밥을 먹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창고 밖에서 저녁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간간이 계곡 물소리가 들렸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이 여자와 이 남자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억지로 말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없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복례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보니 딸이었다.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딸의 목소리가 들어왔다. 안부 인사도 없이 시작되는 목소리였다. 엄마, 이 선생한테 들었어. 또 사람 데려다 놨다며? 어떤 사람이야? 어디서 온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고 집에 들여놨어? 복례는 한 번 숨을 들이켰다. 밭에 쓰러진 거 내가 옮긴 거야. 독 중독이었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엄마는 왜 맨날 그래? 아프면 119 부르면 되잖아. 왜 엄마가 다 해? 엄마 나이가 몇인데. 허리는 괜찮아? 무리한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잖아.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례는 창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목소리를 낮췄다. 밥 먹는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밥은 무슨 밥? 엄마 제발 좀 당신 인생 살아. 남 살리다가 엄마 인생 다 가는 거 안 보여? 그 사람 가족한테 연락은 했어? 신분 확인이라도 했어?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나는 엄마가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이제 그만 좀 살아. 엄마 인생으로. 전화가 끊겼다. 복례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숟가락을 들었다. 밥이 식어 있었다. 복례는 식은 밥을 그냥 먹었다. 오래 씹었다.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엄마 인생으로 살아. 복례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랐다. 이게 복례의 인생이었다. 밥 갈고 약초 키우고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것. 이것 말고 복례의 인생이 따로 있는지 복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복례는 남자 쪽을 힐끔 봤다. 남자는 밥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밥을 먹지 않고 있었다.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이 분명했다. 창고가 좁아서 다 들렸을 것이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복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들었으면 들은 것이고 안 들었으면 안 들은 것이었다. 남자가 어색해할 것 없고 복례도 설명할 것 없었다. 그날 밤이었다. 복례는 집에 들어와 씻고 누웠다. 자정이 넘어 겨우 잠이 들었는데 무언가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다. 창고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복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들었다. 창고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남자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한 손은 문틀을 잡고 있었고 다른 손은 벽을 짚고 있었다. 맨발이었다. 아직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어딘가 가려고 일어난 것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옆구리 상처 쪽에 식은 땀이 배어 있었다. 복례는 남자 앞에 딱 섰다. 어디 가려고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례를 보는 눈빛이 복잡했다. 미안함과 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당신 딸한테 패 끼치는 거 알아요.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소? 복례는 잠시 남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서서 창고 안을 손으로 가리켰다. 들어가요. 황복례 씨, 나는. 들어가라고요. 복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질수록 힘이 실리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그 목소리에 눌려
결국 창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복례는 남자를 평상에 앉히고 담요를 끌어다 덮어줬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다. 패라는 말 다시는 하지 마요. 복례가 말했다. 내가 누구한테 뭘 해주는 게 패가 될 때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예요. 나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가 복례를 받다. 딸 전화 들었소. 들었으면 들은 거고요. 미안하오. 미안하면 어서 나아요. 그게 내 보답이에요.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히터 온도를 높였다. 밤 공기가 차가워져 있었다. 히터가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복례는 문 쪽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다. 남자가 다시 나가려 하면 막을 수 있는 자리였다. 자요. 밤새 지켜볼 테니까. 남자는 한동안 복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눕혔다.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창고 밖에서 밤바람이 지나갔다. 히터 불빛이 창고 안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한참 후에 남자가 낮게 말했다. 황복례 씨는 왜 이렇게 사오?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게 전부였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복례도 더 말하지 않았다. 창고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조금 뒤 남자의 숨소리가 깊어졌다. 잠든 것이었다. 복례는 그제야 어깨를 내렸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딸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인생으로 살아. 복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인생 살고 있어. 이게 내 인생이야. 닷새째 되던 날 저녁이었다. 복례는 저녁 밥상을 차려 창고에 들어가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났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복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잠시 밖에 서 있었다.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 그냥 기다린 것이었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다. 복례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남자는 평상에 앉아 있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였다. 복례가 밥상을 들여놓으며 전화기를 힐끔 봤다. 화면이 꺼져 있었다. 남자는 복례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전화기를 담요 아래로 슬그머니 밀어 넣었다. 복례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밥상을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오늘 저녁은 호박죽이었다. 복례가 밭에서 걷어 말려둔 늙은 호박으로 끓인 것이었다. 달큰하고 진한 냄새가 창고 안을 채웠다. 남자가 숟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뜨고 잠시 멈췄다. 맛있소. 호박이 좋아서 그래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죽을 먹었다. 복례는 남자가 아까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 누구한테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복례가 물을 영역이 아니었다. 남자에게는 복례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복례는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다. 죽을 다 먹고 복례가 그릇을 거두려는데 남자가 말했다. 황복례 씨, 나 때문에 힘들지 않소? 복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릇을 차곡차곡 쌓았다. 힘들면 힘들다고 했겠죠. 그래도 여기 있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나는 그게 걱정이요. 복례는 쌓아둔 그릇을 내려다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고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히터가 낮게 윙거렸다. 복례는 그릇을 내려놓고 남자를 똑바로 봤다. 노씨 양반. 예.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요. 남자가 복례를 봤다. 숨기는 거 있으면 숨겨도 돼요. 강요 안 해요. 근데 돌려서 말하는 건 나는 못 받아들여요.
위험할 수도 있다. 힘들지 않냐. 그런 말로 나를 내보내려 하지 말고. 보내고 싶으면 그냥 나가달라고 해요. 나는 그 말이 더 편해요. 남자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복례는 계속했다. 그리고 나는 알아요. 당신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 처음부터 알았어요. 창고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복례는 그 흔들림을 보면서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기억 상실인 척 하는 사람이랑 진짜 기억 없는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나는 20년 동안 아픈 사람 봐왔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랑 숨는 사람이랑은 달라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소? 복례는 그릇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복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늘따라 가슴 어딘가가 무거웠다. 복례는 그릇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나는 남 살리는 게 천직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복례를 올려다 봤다. 복례는 창고 한쪽 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보건진료원 20년 했어요. 산골 마을에서 의사 없이 혼자 했어요. 밤에 사람 쓰러지면 달려가고 새벽에 연락 오면 나가고 그게 내 일이고 내 삶이었어요. 복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런데 내 남편은 내가 못 살렸어요. 남자가 조용히 복례를 바라봤다. 16년 전 겨울이었어요. 마을 어르신이 농약 마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달려갔죠. 그 양반 살렸어요. 2시간 동안 혼자서 다 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내 남편이 읍내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복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내가 어르신 처치 마치고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중환자실이었어요. 손 한번 잡고 나서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창고 안이 고요했다. 히터 소리만 낮게 울렸다. 그 이후로 오래 생각했어요. 그날 내가 어르신한테 안 가고 남편한테 먼저 달려갔어야 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어르신 두고 가면 그 양반이 죽었을 거고 남편한테 가면 어르신이 죽었을 거고 어느 쪽이든 나는 누군가를 못 살리는 거였어요. 복례가 남자를 봤다. 그러니까 나는 살릴 수 있을 때 살려야 해요. 그게 내 빚 갚는 거예요. 남편한테 못다한 것. 그날 새벽에 묻어버린 것. 남자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다. 복례는 그것을 보고도 애써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당신한테 위험하냐, 힘드냐,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복례는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이번에는 진짜로 일어섰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다. 잘 자요, 노씨 양반. 복례가 문을 열고 나갔다. 창고 안에는 남자 혼자 남았다. 남자는 한동안 복례가 나간 문을 바라봤다. 눈가에 맺혔던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손으로 닦으려다 그냥 뒀다. 이 창고에는 자신 혼자였다. 울어도 괜찮은 공간이었다. 노대진이라는 이름으로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참았다. 아내가 떠난 날도 참았다. 회사가 흔들릴 때도 참았다. 그런데 지금 이 작고 낡은 창고에서 남편 임종을 못 지킨 58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 남자는 담요를 끌어올렸다. 창고 밖에서 복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발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을 때까지 남자는 그 방향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남한테 설명이라고 꺼낸 게 아니었다. 그냥 살아온 것을 말한 것이었다.
변명도 아니고 위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이게 나라고. 이게 내 인생이라고. 남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잠겨있던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엿새째 아침이었다. 복례가 황기밭 이랑을 호미질하고 있는데 밭두렁 위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고개를 들었더니 마을 이장 최 씨와 아랫마을 할매 두 분이 서 있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복례는 호미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복례야, 여기 있었구나. 이장 최 씨가 밭두렁을 내려오며 말했다. 70줄에 들어선 최 씨는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 복례가 보건진료원 시절부터 알던 사람이었다. 뒤따라온 할매들은 각각 들기름 한 병과 삶은 옥수수를 들고 있었다. 아니, 웬일이에요들. 이른 아침부터. 소문 들었지. 복례 내 창고에 사람 들어와 있다며. 복례는 호미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골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속도는 복례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선생이 왕진 온 것을 누가 봤을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쓰러진 사람 옮겨놓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남자 아니야? 남자라며? 할매 한 분이 눈을 빛내며 다가왔다. 복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분이었는데 마을에서 소문의 진원지로 유명한 정할매였다. 잘생겼다더만. 복례 내가 드디어 사람 낚았나 봐. 할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복례 나이가 몇인데. 이제 됐지. 혼자 산 게 16년이면 충분하잖아. 복례는 피식 웃으며 밭두렁으로 올라갔다. 낚긴 뭘 낚아요.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가 어디서 끝나고 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누가 알아. 정할매가 삶은 옥수수를 복례 손에 쥐어주며 능청스럽게 웃었다. 복례는 옥수수를 받아들고 말없이 웃었다. 반박하면 더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장 최 씨는 좀 더 진지한 표정이었다. 복례야, 근데 진짜로 괜찮은 거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 신원 확인은 했어? 했어요. 복례가 짧게 대답했다. 거짓말이었다. 명함을 읽지 않았으니 신원 확인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 씨가 더 파고들기 전에 화제를 돌렸다. 밭에 물고 좀 봐줄 수 있어요? 요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야 봐줄 수 있지. 근데 고마워요, 이장님. 들기름은 잘 쓸게요. 복례는 할매들한테도 인사를 하고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다. 복례는 개의치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나쁜 마음이 없었다. 그냥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반가워하는 것이기도 했다. 복례가 오래 혼자 사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한테도 마음에 걸렸을 테니까. 창고에 들러 남자한테 옥수수를 건넸다. 마을 할매들이 보냈어요. 남자는 옥수수를 받아들고 복례를 봤다. 마을 사람들이 나 있는 거 알아요? 알죠. 시골이 원래 그래요. 비밀이 없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복례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걱정 마요. 아무도 바깥에 말 안 해요. 여기 사람들은 입이 가볍지 않아요.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안도하는 것 같았다. 복례가 창고를 나서려는데 남자가 불렀다. 황복례 씨. 예. 어젯밤에 했던 말 고마웠소. 복례는 잠시 멈췄다가 그냥 나왔다. 대답하지 않았다. 어젯밤에 한 말이 고마울 것은 없었다. 복례는 위로를 한 게 아니었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것뿐이었다. 오후가 됐다. 복례는 당귀밭 잡초를 뽑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서 조금 기운 오후 2시쯤이었다. 밭 아래쪽 산길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났다.
복례는 고개를 들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리고 있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복례는 허리를 펴고 그 남자를 바라봤다. 택배 기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복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남자가 밭두렁 위로 올라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황복례 씨 댁 맞습니까? 택배 왔는데요. 내가 시킨 거 없는데요. 복례가 호미를 들고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서울에서 착불로 온 건데요.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복례는 그 남자 앞에 서서 위아래를 훑었다. 복례의 시선이 남자의 오른손에서 멈췄다. 오른손 검지 첫 번째 마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복례는 20년 동안 사람 손을 봐왔다. 반이라는 사람의 굳은 살은 손바닥 전체에 고르게 박인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은 손가락 뿌리 쪽에 생긴다. 그런데 저것은 달랐다. 검지 첫 번째 마디에만 집중적으로 박인 굳은 살.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당기는 사람의 손이었다. 방아쇠. 복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시킨 거 없다고요. 주소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손님 오신 거 없어요? 그분 앞으로 온 것 같기도 하고. 남자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밭 쪽을 둘러봤다. 눈동자가 창고 쪽으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레이더처럼 훑는 시선이었다. 복례는 코웃음을 쳤다. 손님이요? 나한테 손님이 어딨어요? 여기 나 혼자 사는데. 혹시 아랫마을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거기도 황씨 성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주소를 잘못 봤나 봐요. 남자가 상자를 들고 오토바이로 돌아갔다. 돌아서는 순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복례는 놓치지 않았다. 원하는 정보를 얻었다는 표정이었다. 오토바이가 산길을 내려갔다. 복례는 그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호미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창고로 달려갔다. 남자는 담요를 걷어내고 창고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까부터 뭔가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다. 복례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왔다 갔어요. 봤소? 봤어요. 택배 기사 흉내 냈는데 손이 달라요. 방아쇠 당기는 손이에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 위치 파악한 거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안에 올 거요. 복례는 잠시 창고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노씨 양반, 나한테 생각이 있어요. 남자가 복례를 봤다. 도망치는 건 안 돼요. 지금 당신 몸으로는 무리고 도망치다 잡히면 더 나빠요. 그럼 복례는 창고 선반 위에 올려둔 낡은 공구함에 눈길을 줬다. 그리고 남자를 똑바로 봤다. 여기는 내 구역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살아온 땅이에요. 산이 어디서 굽어지고 계곡이 어디서 깊어지는지 나는 눈 감고도 알아요. 복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해졌다. 놈들이 오면 내가 받아낼 거예요. 당신은 내 말만 들어요. 남자는 복례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황복례 씨는 무섭지 않소?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워요.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무서운 거랑 못하는 거랑은 달라요. 창고 밖에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복례는 공구함을 내려 뚜껑을 열었다. 녹슨 철사, 낡은 낚싯줄, 날이 선 호미 2자루. 복례의 손이 그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해가 넘어가고 산 능선 위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복례는 오후 내내 준비를 했다. 창고 입구 앞 좁은 통로에 낚싯줄을 무릎 높이로
팽팽하게 메어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달았다. 누군가 발을 걸면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만든 것이었다. 마당 쪽 비탈에는 묵은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들기름을 부었다. 정할매가 가져다 준 그 들기름이었다. 미끄러운 비탈을 모르고 달려 들어오면 발이 풀릴 것이었다. 창고 뒤쪽 소나무 사이에는 굵은 철사를 허리 높이로 걸었다.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피하기 어려운 높이였다. 남자는 복례가 움직이는 것을 창고 안에서 지켜봤다. 처음에는 말렸다.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냐고, 자신이 나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복례는 대꾸하지 않고 손을 움직였다. 두 번째로 말리려 할 때 복례가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다. 그 눈빛 하나로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이 여자와 눈이 마주치면 반박이 사라지는 경험을 남자는 이미 여러 번 했다.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창고 안에 앉았다. 전기를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히터의 주황빛만이 창고 안을 희미하게 밝혔다. 복례는 호미를 무릎에 올려놓고 창고 작은 창문 너머 마당 쪽을 주시했다. 남자는 복례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로 밤의 고요가 내려앉았다. 한참 후에 남자가 낮게 말했다. 황복례 씨, 예. 나한테 뭐가 더 궁금하지 않소? 복례는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뭐가요? 내가 왜 거기 쓰러져 있었는지, 저 사람들이 왜 날 찾는지. 복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궁금하면 물어봤겠죠. 안 궁금한 거요? 궁금한 거랑 물어봐야 하는 거랑은 달라요.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고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소나무 가지가 서걱거렸다. 복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낚싯줄 경보기 쪽을 집중했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열흘 전이었소. 복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하지만 귀가 열렸다. 서울 청담동 집에서 저녁 자리가 있었소. 내 아들 현철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소. 아버지 생신 겸 가족끼리 밥 먹자고. 오랜만에 다 같이 앉은 자리였소.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감정을 걷어낸 것 같은 목소리였다. 후처 강씨도 왔고 강씨 사위도 왔소. 현철이가 건배를 제안했소.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하면서 잔을 건넸소. 복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는 그 잔을 받아서 마셨소. 가족이 권하는 술이니까. 그게 전부요. 그 뒤로는 기억이 없소. 깨어나 보니 비탈이었고 그 다음엔 여기였소. 남자의 목소리가 끊겼다. 복례는 창문 너머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위로의 말을 찾는 게 아니었다. 그냥 그 말들이 공기 중에 자리를 잡을 시간을 두는 것이었다. 남자가 계속했다. 현철이는 내가 전처 아들이요. 후처 강씨와는 피가 안 섞였소. 회사를 강씨 사위한테 넘기려면 내가 없어야 했겠지. 복례는 그제야 천천히 남자를 돌아봤다. 히터 불빛 아래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표정이 없었다. 슬픔도 분노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 표정 없음 자체가 복례에게는 더 깊은 무언가로 읽혔다. 오래 눌러온 것들은 오히려 표정이 없어진다. 복례는 그것을 알았다. 아들이. 복례가 작게 말했다. 예. 친아들이요? 법적으로는 그렇소. 복례는 더 묻지 않았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목 뒤로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자세였다. 63년을 버텨온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앉는 것 같은 자세였다. 나는 그 잔을 의심하지 않았소. 아들이 건네는 술이니까. 가족이 차려준 밥상이니까. 그게 내 실수였소. 복례는 남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욱했다. 실수가 아니었다.
가족을 믿는 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냐. 하지만 복례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남자한테 필요한 건 반박이 아니었다. 복례는 손을 뻗었다. 남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을 얹었다. 남자가 복례의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 박이고 거칠고 흙빛이 든 손이었다. 복례의 손이었다. 남자는 그 손을 오래 바라봤다. 복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날 왜 살렸냐고 물었죠. 저번에 물었소. 나는 그때 밭에 쓰러진 사람 두고 가면 내가 못 산다고 했죠. 그랬소. 복례는 남자의 손 위에 얹은 자신의 손에 조금 힘을 줬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남자가 복례를 봤다. 당신 손이요. 복례가 말했다. 비탈에서 처음 당신 맥박 짚었을 때, 그 다음에 손 닦아줄 때, 이 손이 살아있는 손이었어요. 온기가 있었어요. 온기 있는 손을 가진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그게 이유예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복례는 손을 걷었다.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무렇지 않은 듯 호미를 고쳐 잡았다. 하지만 방금 한 말이 복례 자신한테도 낯설었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한 적이 없었다. 진수 씨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복례는 원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왔다. 이 남자 앞에서는 자꾸 나오지 않아야 할 말들이 나왔다. 복례는 그것이 조금 불편했다. 그리고 조금, 아주 조금 나쁘지 않았다. 그때였다. 낚싯줄에 달아둔 양은 냄비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쨍그랑. 복례가 벌떡 일어섰다. 호미를 단단히 쥐었다. 남자도 몸을 일으켰다. 복례가 손을 들어 남자를 제지했다. 여기 있어요. 복례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 조용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롭고 집중된 눈빛이었다. 20년 동안 산골밤을 혼자 지켜온 여자의 눈빛이었다. 복례는 창고 뒷문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뺨을 때렸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 마당은 어두웠다. 복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난 방향을 살폈다. 마당 쪽 비탈 아래에서 인기척이 났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 아니면 셋. 복례는 낮게 숨을 내쉬었다. 왔다. 복례는 창고 뒷문에서 몸을 낮추고 비탈 아래쪽을 주시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세 개가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하고 빠른 움직임이었다. 일반인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지형을 파악하며 전진하는 방식. 훈련받은 사람들이었다. 복례는 그것을 두 번째 발소리에서 읽었다. 셋 중 선두가 마당 비탈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복례가 깔아둔 비닐 위로 발이 올라섰다. 들기름을 부어둔 그 비닐이었다. 선두의 발이 미끄러졌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비탈의 경사와 기름기가 합쳐지면서 몸이 앞으로 쏠렸다. 선두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뒤따르던 두 번째 사람과 엉켰다. 둔탁한 충돌음이 났다. 복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창고 옆 소나무 그늘에서 몸을 날려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세 번째 사람이 반응하려 했지만 복례가 더 빨랐다. 호미자루 끝으로 세 번째 사람의 손목을 내리쳤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복례는 그것을 발로 멀리 걷어찼다. 엉킨 두 사람이 몸을 추스르며 일어나고 있었다. 복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세 사람과 거리를 뒀다. 호미를 거꾸로 쥐었다. 자루가 앞으로 오고 날이 뒤로 가는 자세였다. 보건진료원 시절 호신술 교육에서 배운 것이었다. 무기는 찌르는 것보다 막는 것이 먼저였다. 누구요?
복례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복례를 에워싸듯 간격을 벌렸다. 전형적인 포위 대형이었다. 가운데 선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줌마, 다치기 싫으면 비켜요. 우리는 당신한테 볼 일 없으니까. 내 마당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비켜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요. 복례는 움직이지 않았다. 선두 남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접이식 칼이었다. 달빛이 없는데도 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복례가 분명히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남자가 나온 것이었다. 복례는 등 뒤에서 나는 발소리를 듣고 이를 악물었다. 말을 안 듣는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하게 조금 안도가 됐다. 남자가 복례 옆에 섰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복례가 처음 이 남자를 비탈에서 발견했을 때의 축 처진 눈빛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선두 남자가 남자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다. 남자가 낮고 서늘하게 말했다. 가서 전해라. 증거는 이미 확보했다고. 선두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날 밤 녹음된 거 알고 있냐? 술잔 건네기 전에 강 씨가 전화 통화한 것, 현철이가 지시 내린 것, 다 있어. 거짓말이었다. 복례는 옆에서 그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선두 남자는 알 수 없었다. 선두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다. 꺼져라. 오늘은 남자가 말했다. 세 사람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비탈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복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손에 쥔 호미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복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호미를 내렸다. 그리고 옆에 선 남자를 봤다. 안에 있으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말했다. 혼자 두고 들어가 있을 수가 없었소. 복례는 그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화가 나지 않았다. 복례는 그냥 돌아서서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도 따라 들어왔다. 두 사람은 창고 안에 마주 앉았다. 히터가 다시 윙 소리를 냈다. 복례는 물을 끓여 따뜻한 물 2잔을 만들었다. 한 잔을 남자에게 건겼다. 남자는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그 서늘한 눈빛을 가진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작은 떨림이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셨다. 창고 안이 고요했다. 바깥 바람 소리가 멀게 들렸다. 그때 남자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황복례 씨, 예, 나 할 말이 있어. 복례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남자를 봤다. 남자는 잠시 무릎을 내려다봤다. 무언가를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았다. 복례는 기다렸다. 이 남자가 말을 꺼내기까지 기다리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나 노씨 아니오. 복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진건설 회장 노대진이요. 그게 내 이름이요. 창고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계속했다. 처음부터 기억이 있었소. 기억을 잃은 게 아니었소. 당신한테 신분을 숨긴 건 당신이 위험해질까 봐서였소. 내 신원이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당신까지 건드릴 거라는 걸 알았소. 그래서 숨겼소.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변명이 아니오. 설명이요. 당신이 날 살려줬으니 당신한테만큼은 진실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말하는 거요. 복례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선반 쪽으로 일어나 걸어갔다. 성냥감 옆에 놓아둔 것을 집어들었다. 두꺼운 종이 한 장이었다. 남자 앞으로 가져와 내려놓았다. 접힌 명함이었다. 열흘 됐어요. 복례가 말했다. 남자가 명함을 봤다. 자신의 명함이었다. 안주머니에서 나왔던 그것이었다. 읽었소? 안 읽었어요. 복례가 말했다. 읽으면 내가 먼저 물어보게 될 것 같아서요.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뒀어요. 남자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복례를 봤다. 알고 있었소? 내가 숨기는 거. 복례는 조금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처음 눈 떴을 때 눈빛이요. 기억 없는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감추는 사람 눈빛이었어요. 나는 20년 동안 아픈 사람 눈빛이랑 숨는 사람 눈빛이랑 구분해 왔어요. 남자가 낮게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그러면서 왜 가만히 있었소? 복례가 대답했다.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니까요. 사람한테는 각자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남자는 복례를 오래 바라봤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다. 복례는 그것을 보면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거두지 않았다. 미안하오. 남자가 말했다. 괜찮아요. 복례가 말했다. 화 안 났소? 복례는 잠시 생각했다. 조금 났어요. 근데 당신 이유가 이해되니까요. 남자의 눈가에 맺혔던 것이 소리 없이 흘렀다. 남자는 손으로 닦으려다 그냥 뒀다. 이 창고 안에서는 이미 한 번 울었다. 두 번이 뭐가 다르냐? 복례는 자리에서 일어나 히터 온도를 올렸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져 있었다. 히터가 윙 소리를 높였다. 다시 자리에 앉으며 복례가 말했다. 노대진 씨. 남자가 복례를 봤다. 이름 불러봤어요. 어색하네요. 복례가 피식 웃었다. 남자도 웃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이었다. 히터 불빛 아래서 보니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는 얼굴이었다. 복례는 그 얼굴을 잠깐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복례가 물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맞서야죠. 도망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요. 증거 있어요? 아까 그 사람들한테 있다고 했는데. 없소. 엄포였소.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만들어야겠네요. 남자가 복례를 봤다. 복례는 당기 묶음이 매달린 천장을 올려다봤다. 생각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법 모르고 서울 모르고 재벌 싸움 모르지만. 복례가 천장에서 시선을 내렸다. 사람 읽는 거랑 버티는 거랑 지형하는 거, 그건 알아요. 남자가 조용히 복례를 바라봤다. 복례는 물잔을 들었다. 같이 생각해봐요. 창고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소나무 가지가 서걱거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히터 불빛에 흔들리며 창고 벽 위로 나란히 겹쳐졌다. 열흘 전 비탈에서 만난 남자와 새벽밭에서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복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어젯밤 두 사람이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복례의 몸은 시간이 됐다고 알아서 깨어났다. 2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났다. 몸에 박힌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면서 복례는 어젯밤 이야기를 다시 생각했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했다. 남자가 가진 것들을 복례는 들었다. 그날 밤 만찬 자리의 정황, 현철과 강 씨 사이의 관계, 회사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경영권 이전 작업. 복례는 대부분 모르는 세계의 이야기였다. 재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사회가 뭔지, 주주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복례한테는 환기밭 수확량보다 먼 이야기였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이야기는 달랐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것,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것, 그것은 환기밭 이야기만큼이나 복례한테 가까운 것이었다. 사람 사이의 배신은 재벌이든 농부든 같은 무게로 무너지는 법이었다. 복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물었다. 증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남자는 두 가지를 말했다. 하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공식화하는 것. 실종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하나는 그날 밤 만찬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에게서 진술을 받는 것. 현철의 측근 중에 오래된 직원이 한 명 있었다. 그 직원은 남자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리면 달라질 수 있었다. 복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살아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건 서울에 가야 했다. 법적인 절차는 복례가 모르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 그것은 복례가 도울 수 있는 것이었다. 밥이 뜸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복례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제 담가둔 묵은지를 썰었다. 소박하지만 정성 들인 아침상이었다. 복례는 이것을 창고로 가져갔다. 남자는 이미 깨어 있었다. 창고 안을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고 있었다. 열흘 전 비탈에서 처음 봤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걸음에 힘이 생겼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었다. 복례가 밥상을 들여놓자 남자가 다가와 함께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 국물이 김을 올렸다. 복례는 묵은지를 손으로 찢어 남자 밥그릇에 올려줬다. 남자는 그것을 보고 잠시 멈췄다가 받아 먹었다. 맛있소. 어제도 그 말했어요. 어제도 맛있었소. 복례는 아무 말 안 했다. 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남자가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환기밭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이슬이 잎사귀에 맺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복례가 매일 새벽부터 일구는 밭이었다. 남자가 말했다. 황복례 씨, 나 오늘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소. 누구한테요? 그 직원한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오. 그 사람이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써요. 내 전화기 써도 돼요. 추적될 수 있소. 그럼 이장 최 씨 가게 가면 공중전화 있어요. 아직 쓰는 거예요. 남자가 복례를 봤다. 공중전화. 시골이에요. 복례가 말했다. 남자가 웃었다. 오전 중에 두 사람은 마을 어기 이장 최 씨네 가게로 갔다. 남자는 복례가 챙겨준 낡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작업복 차림으로 걸었다. 복례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마을 입구에서 마주친 정할매가 복례를 보더니 남자를 힐끔하고는 활짝 웃었다. 복례는 그냥 지나쳤다. 가게 한켠에 있는 낡은 공중전화 앞에 남자가 섰다. 복례는 가게 입구 쪽에서 바깥을 살피며 서 있었다. 남자가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연결됐다. 복례는 통화 내용을 듣지 않으려 했다. 바깥을 보며 신경을 다른 곳에 뒀다. 그런데 남자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은 느껴졌다. 낮고 짧고 단단한 말들이 오갔다. 오래 통화하지 않았다. 3분도 안 됐다. 남자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복례에게 다가왔다. 됐소. 움직여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래 내 사람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움직일 거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다.
산길을 걸어 돌아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복례는 걸으면서 풀냄새를 맡았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이 길을 오래 혼자 걸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복례는 조금 낯설었다.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 창고에 돌아와 복례가 반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말했다. 황복례 씨, 나 도울 일 없소? 밭에서. 복례가 고개를 돌렸다. 남자는 진지한 표정이었다. 빈둥거리는 것이 불편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복례는 잠시 남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아직 옆구리 상처가 다 아문 것이 아니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됐다. 당기 입 속는 거 할 수 있어요? 가벼운 거예요. 하겠소. 허리 굽히는 거 오래 하면 안 돼요. 상처 벌어져요. 조심하겠소. 복례는 호미 하나를 남자에게 건겼다. 남자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평생 만년필과 결제 서류만 만지던 손이었다. 호미자루가 그 손에 어색하게 들렸다. 복례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쥐어요. 복례가 자신의 손으로 남자의 손 위를 감싸 자루 쥐는 법을 잡아줬다. 남자의 손이 잠시 굳었다가 풀렸다. 이렇게요? 예. 두 사람은 당기밭으로 갔다. 복례는 이랑 한 줄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복례는 능숙하게 잡초를 골라냈다. 남자는 어설프게 손을 놀렸다. 잡초를 뽑으려다 당귀 잎을 건드리기도 하고 뿌리가 깊은 풀 앞에서 멈추기도 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뿌리 근처를 잡아야 해요. 복례가 옆에서 알려줬다. 남자는 말없이 따라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 뿌리째 뽑혔다. 남자가 그것을 들고 복례를 봤다. 작게 웃는 얼굴이었다. 복례는 고개를 돌렸다. 웃음이 나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됐다. 두 사람이 밭일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왔을 때 남자의 전화기가 울렸다. 복례가 아까 이장 가게에서 빌려준 여분 전화기였다.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복례는 물을 끓이며 등을 돌렸다. 통화는 짧았다. 남자가 전화를 끊고 복례를 불렀다. 황복례 씨. 복례가 돌아봤다. 남자의 표정이 달랐다. 뭔가가 결정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직원이 움직였소. 그날 밤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한테서 진술 확인했소. 녹취도 있다고 하오. 현철이 측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요. 복례는 물을 끓이던 손을 멈췄다. 이제 서울 가야 하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요? 내일 아침. 창고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복례는 끓은 물을 잔에 따랐다. 한 잔을 남자에게 건겼다. 남자는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내일이면 이 남자가 떠난다. 복례는 그 생각을 마음 한켠에 두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마셨다. 아무렇지 않았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았다. 이 남자는 서울 사람이었다. 복례는 여기 사람이었다. 각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복례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창고 문을 나서려는데 남자가 불렀다. 황복례 씨, 잠깐만요. 복례가 멈췄다. 남자가 복례 앞으로 걸어왔다. 히터 불빛이 뒤에서 남자의 윤곽을 그렸다. 복례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봤다. 같이 가면 안 되겠소? 복례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울에. 예. 내가 왜요? 남자가 말했다. 서울 가서 혼자 버티는 거 자신이 없소. 아들이 있고 후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소. 법적으로 처리되는 동안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오. 등 뒤가 서늘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오. 복례는 잠시 남자를 바라봤다. 나는 서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밭일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오늘 당귀 잡초는 뽑았소. 복례가 그 말에 잠시 멈췄다. 남자가 계속했다. 계약하오. 이 일 다 끝날 때까지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오. 그 뒤에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소. 환기반 넓히고 싶으면 땅 사드리고 창고 새로 짓고 싶으면 지어드리고. 복례가 버럭 말했다. 돈 얘기하지 마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다. 복례는 팔짱을 끼고 창고 천장을 봤다. 당귀 묶음이 매달려 있었다. 복례가 손수 묶어 매달아 건조시키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것들을 두고 서울에 간다고. 복례는 잠시 생각했다. 딸이 또 전화 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이장 최 씨는 뭐라고 할 것인가. 정할매는 이제 확실히 오해할 것이었다. 그런데 복례의 마음속에서 그것보다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었다. 이 남자가 서울에서 혼자 버티다가 또 무너지면 어쩌나. 그 생각이 복례를 붙잡았다. 비탈에서 처음 맥박을 짚던 손끝의 감각이 떠올랐다. 온기가 있는 손이었다. 살아야 하는 손이었다. 복례가 살려낸 손이었다. 복례는 천장에서 시선을 내렸다. 조건이 있어요. 남자가 복례를 봤다. 밭일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서울 가서도 내 말 안 들으면 바로 내려와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귀 수확철 되면 내려와야 해요. 그건 협상 없어요. 알겠소. 그리고 복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서울 가서 힘들면 나한테 힘들다고 해요. 괜찮은 척하지 말고. 남자가 복례를 오래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복례는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른 척하지 않았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고맙소. 복례는 팔짱을 풀고 창고 문을 열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해요. 늦으면 두고 가요. 복례가 나갔다. 창고 안에 혼자 남은 남자는 복례가 나간 문을 바라봤다. 입꼬리에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이 눈가까지 올라왔다. 새벽 5시. 복례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맞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남자는 어떤 세계에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1년 후 봄이었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산골 마을에 봄이 오는 것은 서울보다 보름쯤 늦었다. 산 그늘이 걷히고 계곡 물이 풀리고 나서야 환기밭 이랑 사이로 새순이 올라왔다. 복례는 그 새순을 볼 때마다 매년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온다. 올해는 그 새순들 옆에 새 간판이 하나 서 있었다. 복례의 약초반 옆 오래 비어있던 낡은 집이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황토벽의 나무문.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문 옆에 걸린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홍천 산골 무료 건강쉼터. 간판 글씨는 복례가 직접 썼다. 붓글씨가 서툴러서 획이 고르지 않았다. 남자가 다시 쓰자고 했지만 복례가 고집을 부렸다. 삐뚤빼뚤한 게 더 여기 어울린다고. 남자는 결국 지지 않았지만 복례 앞에서는 지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아침 쉼터 앞마당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정할매, 이장 최 씨, 아랫마을 박 노인 내외, 그리고 복례가 보건진료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어르신 몇 분, 모두 10명 남짓이었다. 복례는 쉼터 안작은 부엌에서 약초탕을 다리고 있었다. 환기와 당귀를 함께 다린 것이었다. 복례의 밭에서 난 것들이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쉼터 밖까지 퍼져나갔다. 복례야, 오늘은 뭐 다리는 거야? 정할매가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다. 환기 당귀탕이요. 봄철에 기력 보충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복례는 탕을 고운 채에 걸러 사기 대접에 담았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다. 대접 10개를 쟁반에 올려들고 나가려는데
뒷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다. 남자였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손에는 마당에서 걷어온 잡초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얼굴에 흙이 조금 묻어 있었다. 1년 전 창고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그 창백하고 마른 얼굴이 아니었다. 구릿빛이 돌고 살이 올라 있었다. 환기밭과 당기밭에서 만들어진 얼굴이었다. 어르신들 오셨소? 왔어요. 어서 들어와요. 남자는 손을 씻고 쟁반을 복례한테서 받아들었다. 내가 들고 나가오. 무거워요. 나는 이제 환기밭 잡초도 뽑는 사람이요. 복례가 피식 웃었다. 남자가 쟁반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어르신들이 남자를 보며 반겼다. 덕구 왔네. 어서 와. 마을 사람들은 남자를 덕구라고 불렀다. 남자가 처음 마을에 소개될 때 복례가 그렇게 말했다. 이쪽은 덕구 씨예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장 최 씨가 이름이 특이하다고 했지만 복례는 넘어갔다. 남자는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대한건설 노대진 회장. 그 이름은 지금 서울 법원 서류 안에 있었다. 서울에서 보낸 2달이 있었다. 복례는 남자 곁에서 그 2달을 함께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복례는 남자의 곁에서 버텼다. 법정 언어도 몰랐고 재벌 싸움의 방식도 몰랐다. 하지만 남자가 흔들릴 때 옆에 있었고 밥을 챙겼고 밤에 잠을 못 잘 때 불을 켜고 같이 앉아 있었다. 현철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후처 강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만찬 자리에 정황이 드러났고 오래된 직원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갔다. 남자는 회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복례는 그 결정을 들었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힘들게 되찾은 자리인데 왜 내려놓냐고 물었다. 남자의 대답은 짧았다. 그 자리에 있으려면 서울에 있어야 하오. 나는 지금 서울이 지긋지긋하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2달 후 2사람은 홍천으로 내려왔다. 남자는 복례반 옆 빈집을 샀다. 복례가 극구 말렸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다. 복례가 남의 말 안 듣는 것처럼 남자도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다. 복례는 그것을 2달 동안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알았다. 쉼터는 2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었다. 남자가 자재를 구하고 복례가 방향을 잡았다. 어떤 것을 하는 공간인지, 마을 어르신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복례가 2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살면서 알게 된 것이었다. 약초탕을 다려 나눠드리고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읍내 병원 연결을 도와드리는 것. 크지 않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산골 마을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마당에서 어르신들이 탕을 받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뜨겁다는 소리, 구수하다는 소리, 덕구가 잘 들고 나왔다는 소리. 복례는 부엌에서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다. 문소리가 났다. 복례의 딸이었다. 35세 서울 사는 딸, 이름은 진아였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내려왔다가 오늘 2번째로 내려온 것이었다. 처음 왔을 때는 남자를 보고 어색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인사도 짧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오늘은 달랐다. 진아가 부엌으로 들어와 복례 옆에 섰다. 엄마, 나 도울 거 없어? 복례가 진아를 봤다. 약초 걷는 거 도와줘. 오후에 당귀 솎아야 해. 알았어. 진아가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복례는 다시 설거지를 했다. 2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다. 어색함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대화가 없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진아가 낮게 말했다. 덕구씨 좋은 사람이더라. 복례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그래. 응. 어르신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더라고. 어색할 텐데.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진아가 복례를 봤다. 엄마 좋아? 복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다. 진아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을 딸은 알아들었다. 복례가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후가 됐다. 쉼터 일을 마친 복례와 남자는 당기밭으로 갔다. 진아도 따라왔다. 세 사람이 나란히 밭에 앉아 잡초를 솎았다. 남자는 이제 제법 능숙해져 있었다. 어느 것이 당귀이고 어느 것이 뽑아야 할 풀인지 구분했다. 복례가 시정해 줄 것이 많지 않았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서쪽산 능선 위로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다. 붉고 조용한 빛이 황기밭 위로 내려앉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복례가 말하고 일어섰다. 진아는 창고에 도구를 돌려놓으러 먼저 갔다. 복례와 남자가 밭두렁에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다. 바람이 없었다. 황기 잎사귀가 고요하게 있었다.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저 아래 저수지 수면이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남자가 말했다. 황복례 씨. 예. 오늘 저수지 둑길 좀 걷겠소. 같이 가면 안 되겠소? 복례는 잠시 저수지 쪽을 바라봤다. 1년 전 저 둑길 아래 비탈에 이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새벽 물안개 속에서 복례가 맥박을 짚던 그 자리였다. 복례는 그 자리를 가끔 생각했다. 그날 새벽에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꼬를 트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다. 복례는 그날 나갔고 이 남자를 받고 살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가요. 복례가 말하고 밭두렁을 내려갔다. 두 사람은 저수지 둑길을 걸었다. 봄 저녁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저수지 수면은 잔잔했다. 둑길 양옆으로 봄풀들이 새순을 올리고 있었다. 발밑에서 풀냄새가 올라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여자와 이 남자 사이에는 어느 순간부터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됐다. 창고에서 밤을 함께 보내고 밭에서 나란히 앉아 일하고 마을 어르신들한테 탕을 나눠드리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다른 것들이 쌓였다. 저수지 둑길 중간쯤에서 남자가 걸음을 늦췄다. 복례도 걸음을 늦췄다. 남자가 둑길 아래 비탈을 내려다봤다. 복례도 그 방향을 봤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1년 전 그 자리였다. 지금은 아무 흔적도 없었다. 봄풀이 다 덮어버렸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여기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 풀 아래쪽이에요. 남자는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복례도 바라봤다. 그날 새벽에 복례가 손전등을 비추던 그 자리, 맥박을 짚던 그 자리, 온기가 있다고 느꼈던 그 자리.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황복례 씨. 예. 저기 버려진 게 아니었나 봐요. 복례가 남자를 봤다. 남자가 저수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 자리에 심어진 거였나 봐요. 당신 밭 옆에.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수지 수면 위로 저녁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다. 물결이 작게 일렁였다. 노을빛이 그 위에서 흔들렸다. 복례는 앞을 보며 천천히 걸음을 다시 뗐다. 그때 남자의 손이 복례의 손 옆으로 왔다. 살며시,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게. 복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손을 빼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저수지 둑길을 따라 노을 속으로 걸어갔다. 황기밭 새순들이 저녁바람에 조용히 흔들렸다. 복례의 밭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봄이었다.